지난달 21일 시작한 을지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핵 위협에서 사이버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이었는데요. 북한은 남한을 점령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는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을지 자유해방패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날 북한은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끝이 났고요. 주목할 만한 점이 충분히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대규모로 야외 기동 훈련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훈련은 크게 보면 우리 CPX가 있고 FTX가 있어요. 그렇죠. CPX는 이제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라고 그래서 주로 지휘수 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했다는 것도 이제 이런 종류의 훈련이죠. 그리고 이제 FTX라고 하는 것은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거든요. 실제로 이제 야외에서 기동하는 훈련이죠. 그런데 이제 UFS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연습과 한미 연합 훈련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UF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시가 되면 어떻게 하면은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할 것이냐, 거기 초점을 맞춰서 한 나흘 동안 이번에 이제 연습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충무 계획에 따라서 이건 을지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한미 연합 연습 겸 그다음에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미연합 연습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 이제 이것은 CPX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동 훈련을 안 하고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양측의 이 전력이 어떤 그 전략과 작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CPX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FTX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기동 훈련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작년에 들어서면서 작년에 했던 8월 달에 이 UF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전에 한 3년 동안 뭐 무슨 우리 코로나19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했을 때는 이 FTX 같은 것이 한 15개 정도 있었어요. 그 15개 정도를 소화를 했고요, 훈련을. 올 봄에는 프리덤 실드 훈련을 했잖아요. 올 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 봄에 했을 때는 한 20개 정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개 정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CPX와 함께 이 야외 기동 훈련을 한미가 연합으로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실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주, 전자, 사이버 여기까지 확대된 것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잖아요. 또 미국 우주군이 이제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연습에 참석을 했는데 좀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주군이 참여했다고 하는 건데요. 한국의 우주군 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작년 12월 달이에요. 작년 12월 달이니까 이제 8개월 조금 더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군도 참여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주군은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도 이제 인원이 정원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우주군 훈련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우주군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주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미국이 인공위성을 띄워놓은 것 중에서 군사위성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성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위성들이 있을 거니 군사위성들 중에서 이것이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 미사일을 탐지하는 위성이 따로 있어요. 전용으로 그것만 하는 위성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이제 군사 위성 중에서 GPS라고 하는 위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 때 사용하는 GPS, 그걸 하는 것은 상용, 민간인 GPS고요. 그거 말고 군사 GPS는 따로 보안 상태가 돼 있는 GPS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이제 해킹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위성을 이제 운용하는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중에서도 위성 중에서도 통신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군사 위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상대방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이걸 제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적으로. 예. 또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훈련한 것이 ICBM 날아오는 것에 대한 탐지 훈련, 이걸 이제 한미가 같이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GPS에 대한 재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상대방을 재밍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통신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미가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보죠. 예, 말씀하신 것들 사실 뭐 저도 이제 방공 장교 훈련하면서 연합 훈련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훈련들을 했었는데 지금과 사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일본과의 협력이 좀 강화됐다는 측면일 것 같아요. 보면 일본은 지금 이렇게 한미일과 더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고 게다가 방위비를 지금 한 70조 원까지도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까? 일본의 방위비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전에도 미국이 계속해서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의 2%까지 올려서 국방비를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GDP 국방비 2% 올린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5나라밖에 안 됐어요. 27개 당시에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더 들어갔으니까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2%, 오히려 심지어 2% 이상을 더 올리는 국가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목표 연도는 대충 2027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바로 옆에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센카쿠 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일본은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일본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방위비는 197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예요. GDP에. 그런데 이제 나토에서 올리는 걸 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작년도에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7년까지 일본도 GDP의 2%에 해당되는 만큼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올해 70조를 편성한 것은 작년 대비해서 한 14.5%가 정액된 거거든요. 이렇게 정액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 2027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GDP의 2% 수준까지 올라갈 거예요. 말이 그렇지 GDP의 1%에서 2%를 올린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 해서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57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예산 편성한 게 57조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작년도에 비교해서 한 4.5%, 4.6% 정도 이 정도 정액인데 제가 이제 욕심을 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본 옆에 이제 올리는 거 보고 또 중국도 이제 국방비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려고 하면 한국도 좀 국방비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서 북한은 전군 지휘훈련 사실 공개로 이제 맞불을 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공개 자체는 처음인 게 맞는데 훈련은 이전부터 해오던 것인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북한은 이제 그 총참모부 주관 하에 이 훈련을 안 해왔으면은 전쟁에 전혀 대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분명히 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전군 지휘 훈련을 이번에 공개를 했고 그 훈련 시기도 우리의 그 UFO에서 훈련 기간에 맞춰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을 이걸 공개한 이유가 자기네들도 이제는 옛날과 달리 UFO에서 훈련에 대응해서 자신들도 전군 지휘소 훈련을 하겠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X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제 CPX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뜻에서의 깜짝 놀란 일이고 하나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뜻에서 이제 놀란 일인데 의아스럽다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정군 지휘 훈련을 이걸 공개를 하네라고 예. 하는 거 이게 좀 의아스럽다는 그러니까요. 거였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이제 이게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는 뜻에서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김정은이가 지금 총참모부 지하 벙커에 갔겠죠. 지하 벙커에 가서 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UF에서 훈련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여기 그 뉴스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예. 한국군이나 미군들이 전부 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모니터에서, 예. 뭐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저 벽면에 걸려 있는 모습들은 보면 주로 그 전자 그러니까 컴퓨터를 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거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저 지도잖아요. 저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 지도 같아요. 군사 지도가 아니고요. 예. 두 번째는 저기 김정은이가 저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옆에 예. 북한 군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긴 책상을 하나 두고 앉아 있는데 그걸 유심히 본 사람들은 컴퓨터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 한 대씩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는 좀 덜 좋은 뜻에서의 아주 놀라운 거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뜻에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북한판 작게라고 할 수 있는 거 공개한 것도 좀 의아했고 네네. 이 내용만 봐도 이게 정말 의도해서 저렇게 찍지 않은 이상 저렇게까지 아날로그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전이라는 것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겠습니까? 현대전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데 모든 예. 것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는 이제 과거의 걸프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서 코소보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전자전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마치 우리 전자게임 하듯이 이제 이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밤에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고 하는 것이 푸른 불빛으로 보이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감시 정찰 위성들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통신 위성들도 있어서 이게 24시간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현대전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보완을 했는데 지금 저 지휘소의 모습을 공개한 걸 보면 아직은 거기까지 따라가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과 군사 기술이 아직은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한미 연합 연습에 대응해서 북한이 훈련을 공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도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미사일 도발도 함께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 연습을 할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북한이요. 이게 이제 한미 연합 연습에 대응하는 단계가 이제 계속 진화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상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뭐 얼지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지하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북한의 국방상이 이제 한국하고 회담하고 그럴 때 제발 이런 훈련 좀 하지 마라. 당신들이 이런 훈련하면 나 이 나이에 한 달 동안 지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김정일 시대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이 다르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11월 29일 날 선언한 이후에부터 이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UF에서 이런 훈련을 한미 간에 하면 이제는 숨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응해요. 그리고 그것도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달라졌다는 거고 세 번째는 더 진화했다는 모습은 이번에 북한도 북한군 지휘훈련을 하잖아요. 예. 지휘소 훈련을. 이게 이제 또 더 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북한에서 한국의 한미 연합 훈련을 하거나 이런 UF에서 하면은 북한도 예외 없이 북한군 지휘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그럼 발사를 미사일을 저렇게 도발을 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뭐 자정이나 네네. 새벽 시간대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 전에 뭐 아침에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속 다양화하는 것 역시도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은 이제 24시간 예. 언제 어디서든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런 이제 야간에 또는 심야에 이제 발사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북한군 어느 부대에서 쏘라고 할지 모르니까 북한군도 24시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북한군을 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북한이 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떤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돼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밤에 하면 미국은 낮이잖아요. 아, 예. 그런 점들도 북한 스스로는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군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북한군을 계속 필요한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군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군을 더 필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에서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상 전술핵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심야에 발사한 것은 예. 그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해서 동해 쪽으로 한 360km 날아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자신들은 400km 정도로 날아갔고 타격 목표 지점 400m 상공에서 터지게 이렇게 폭발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핵 폭발 모의 훈련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핵 폭발 모의 훈련을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400m 상공에서 600m 상공에서 800m 상공에서 이 폭발하는 그 모습을 전부 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전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전 배치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북한판 이스캔더러,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3, KN-24 또 600mm 방사포라고 하는 KN-25 여기는 전부 다 실전 배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동해 함대를 찾아갔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이제 김정은이가 참관한 게 뭐냐면 그 동해 함대에서 발사하는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27일 날이죠. 27일 날이 북한군 해군 건군절인데 그 해군 사령부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전술 핵의 이 확장 정책에 따라서 북한의 해군은 새로운 무기를 인도받아서 여기에 장착할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북한이 올 봄에 실험했던 것이 주로 이제 헤일이라고 하는 무인 수중 잠수정, 무인 수중 공격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 1형, 2형이라고 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이 두 개의 각각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번 해군 사령부에 가서 한 얘기는 그걸 이제 해군에서 인도받아서 앞으로는 이 해군도 소위 말하는 북한이 얘기하는 핵 부대의 한 일원으로 이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지상에서의 전술 핵무기 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함정과 잠수함에서의 이 전술핵 배치가 실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다음 주 월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이요. 방금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직생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내용을 밝힌 건데요. 앞서 검찰은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4일에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이 대표가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11일에서 15일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검찰은 4일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검찰과 이 대표 간에 뭐 계속해서 출석 일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4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정치권 관련된 내용들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 대담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북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휴전 이후에 한반도 안에서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시각들도 좀 있고요. 우리는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뭐 타격을 하겠다, 지휘소부터 공격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내놓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이 부분을 좀 실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968년도 1.21 사태 그리고 이제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아마 휴전 이후에 가장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높았을 때고요. 두 번째는 아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그때가 이제 가장 또 높은 긴장 상태였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의 이 긴장 상태가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고 그 고도화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시험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시험 발사하고 올 초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전술 핵무기의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훈련 다음에는 뭐예요? 실전에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은 여기에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 억정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비행거리로 볼 때 지금 남한을 타격한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도발 패턴은 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이런 방식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번에도 특별히 이제 북한이 강조했던 것이 4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핵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의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이제 지난번 그 봄에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북한은 여기에 맞춰서 맞대응해가지고 전부 다 그 모의 연습 또는 시험 또 훈련 그걸 하면서 전부 다 400m, 600m,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일부러 공개를 했거든요. 예. 우리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북한이 이제 뭐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아마 공개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능력을 북한은 과시하고 우리는 뭐 언론으로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그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뭐 관련해서 조금 더 공고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군 차원에서 노력이 좀 있어야 그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실장님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원인 제공은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그 핵 WMD 프로그램을 중단해라. 예. 그리고 예. 더 이상 그 이제 ICBM 발사나 또는 뭐 이런 그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가 다 통과가 되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러시아와 중국도 다 찬성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살짝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 할 수 없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확장 억제력을 더 강화해서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아, 전쟁이 나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긴들 뭐가 남겠어요? 핵전쟁이 만일 일어난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소위 말해서 원칙과 정신과 공약이 나온 이유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과 정신과 공약이 발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은 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훈련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지금 전부 다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해킹해가지고 얻는 거고 암호화폐 탈취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탈취가 이루어지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협력하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는 보면 조금 이제 이런 대응은 대응이고요. 대응은 대응이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또는 국제사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